예, 잘 쉬고 오셨습니까? 어, 원래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를 짧게 하고 오늘 할 거를 좀 할라 했는데 이거 한 시간이나 다 떼어 먹을 줄 몰랐네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 오늘 할 걸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원래 할 거는 논증에 의했어요.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거를 원래 같으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돼. 근데 분석이라는 거 말했죠.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글을 이루는 글이라는 게 인간의 생각을 현실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그 글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를 개념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 그리고 개념들이 모여서 명제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글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제들이 모여서 논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가령 그 뭐 모든 불곰은 까맣다 이런 거에 글쓴이의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명제들을 몇 개의 명제들을 묶어내게 되면은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논증이 되는 거죠. 논증이라는 거. 자, 지금부터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유형과 논증이 주어지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생각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글로 쓰게 되면 단어가 이제 가장 기본 구성 요소예요. 기본. 근데 이 개념과 개념이 모여서 명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명제와 명제가 모여서 추론이 만들어져요. 왜냐면은 명제라는 건 문장이죠. 문장 하나가 있고 문장 두 개가 있어. 점점 찍혔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요런 활동을 추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1번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정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글로 표현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정보도 명제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올 거고, 그 문장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다음 정보도 명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명제와 명제가 모여서 추론이 될 건데 이건 우리 머릿속의 일이에요. 머릿속. 요 추론이 글로 쓰이게 되면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논증. 자, 그러니까 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논증이라고 하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게 하나의 명제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얘도 하나의 명제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명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3단 논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논증입니다. 이 논증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넌 죽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왜 죽냐면은 모든 인간은 죽는데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전제라고 불러요. 나중에 얘네 둘을 또 소전제, 대전제로 나누고 뭐 소개념, 대개념, 중개념, 혹은 매개념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그건 나중에 논리학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 아실 거는 명제들이 모여서 논증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논증의 예시가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아저씨 제 PPT에 자주 나올 건데 이 아저씨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 이름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알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이 좋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아저씨에 대한 소개를 전에도 했었지만 조금 해보자면은 그때 그 비판적 사고의 정의할 때 이 사람의 소크라테스의 캐묻는 삶에서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는 관종의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이제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되게 좋은 상황을 살다가 이제 간 아저씨는 아니었고, 그 개인적인 삶으로 봐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재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먹고 죽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한 삶이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업적으로서는 이제 거의 탑클래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탑클래스인 아저씨입니다. 캐묻는 삶이라는 삶의 형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을 했었고, 영어 책 중에 블랙 아테네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게 번역이 돼서 이제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걸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어. 신문 기자 겸 문필가 같은 분이 쓰신 건데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제목을 이제 리메이크한 거죠. 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이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먹는 장면을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테네의 변명이라는 책은 뭐냐면 아테네가 이 사람에게 독배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구구절절하게 그 고고학적 자료들이랑 당시의 그 역사적 사료들 그리고 작가 나름의 어떤 상상력이 더해져가지고 써진 책입니다. 저는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 약간 탐사 다큐 같은 느낌의 책 같은 거 좋아해서 이런 거 자주 보는데 요 책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봐. 새 책 같아. 그래갖고 한번 보시면은 약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관종짓을 했다 했잖아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붙잡고 뭐 정의에 대해서 압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이거야. 근데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아테네는 이제 지는 해였어요. 진짜. 이제 마케도니아에 처발리고 로마에 먹히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막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잘 나가던 때의 아테네는 아니었던 거지. 스파르타한테도 발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 묵살되고 이제 어떤 집단의 가치, 집단을 묶어낼 수 있는 가치가 막 존중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당시 아테네가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맹국들도 스파르타한테 다 깨지고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도 다 털리고 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이래 생각을 했던 거지. 집단이 이제 좀 더 아테네 폴리스의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저 사람은 이제 진리 추구를 이유로 어떤 진리에 대한 뭐 추구를 이유로 그런 집단의 어떤 똘똘 뭉침 같은 걸 깨는 사람이라고 봤던 거야. 아테네 시민들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 책의 내용입니다. 자, 논증의 구조는 아까 말했듯이 결론하고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명제를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지하는 명제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식으로 쓸 때 요렇게 그립니다. 결론을 밑에 써요. 무조건. 그리고 전제를 위에 쓰고 화살표로 지지한다라는 의미를 표시합니다. 예를 한번 보죠. 바닥이 젖어 있고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힌 것을 볼 때 간밤에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한 문장이 있죠. 맞춤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쉼표로 다 끊어놨죠. 즉 기본적으로 이 한 문장이지만 안에 명제는 3개인 거야. 바닥이 젖어 있다.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러므로 간밤에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전제들은 바닥이 젖어 있다는 거랑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고 요런 전제로부터 결론은 간밤에 비가 온 것이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ASMR 같은 거 잠 안 올 때 듣는 사람들은 이제 비 오는 거 가끔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ASMR은 약간 뭐랄까 좀 몰라. 도시에 안 살아서 그런지 감흥이 없어. 그거에는 그냥 비 올 때 들으면 되는데 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요 논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크라테스 논증이 이거는 3단 논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참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역 논증이라고 불러요. 요 논증은 연역 논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 논증은 귀납 논증이에요. 귀납 논증은 뭐냐면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논증을 귀납 논증이라고 불러요. 즉 바닥이 젖어 있었어. 실제로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온 게 아닐 수도 있죠. 가령 내가 일어나기 전에 뭐 다른 사람이 뭐 꽃에 물 준다고 물을 뿌려놨을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물 뿌릴 수도 있고 요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논증은 앞에 논증하고는 좀 다른 포지션을 가진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두 개는 나중에 논리학할 때 또 할 거예요. 논증에 대해서 이제 기타 기억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전제와 결론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도식에서의 순서가 아니에요. 요거는 요래 써야 하는 거고, 실제로 글로 쓸 때는 결론이 먼저 나오든지 두관식이라고 하죠. 뭐 전제가 먼저 나오고 결론이 나중에 나오든지 미괄식이라고 하죠. 그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알 것 같은 전제나 결론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생략할 때는 잘 생각해보고 생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철수는 이 웹툰을 볼 수 없다. 이 웹툰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논증은 전제가 하나 부족해요. 주장은 이거예요. 철수는 이 웹툰을 볼 수 없어 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웹툰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보통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근데 이 논증은 실제로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전제가 하나 부족한 논증이에요. 무슨 전제가 부족하냐면은 철수는 미자이다. 미성년자 미자이다 라는 게 빠졌어. 철수가 만약 그 미성년자가 아니면은 이 논증은 거짓이겠죠. 왜냐면은 철수는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볼 수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는 전제나 뭐 결론 같은 건 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뺐을 때 이제 생기는 오해는 글쓰니까 져야 돼요. 그 오해에 대한 책임은 밑에 거 한번 보죠. 감자튀김. 이게 슈스트링인가? 슈스트링 맞나? 슈트스링인가? 슈스트링?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에어프라이기로 감자를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햄버거 집에 그 패스트푸드 시켜 먹을 때 햄버거 세트를 시키는 이유는 그게 감자튀김을 위해서잖아. 햄버거를 위해서가 아니잖아.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그냥 단품을 시키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이제 패스트푸드로 햄버거를 밥 먹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 단품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왜 단품을 시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감자튀김이 싫대. 뭐 식단하고 있었나? 그래갖고 아니 감자튀김을 안 먹을 거면 햄버거를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쨌거나 육식주의 그러니까 일반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최고의 음식입니다. 채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 이거죠. 감자튀김.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은 튀긴 음식이라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소금을 많이 뿌려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다가 쳐봐요. 논증을 만들었어. 참고로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논증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논증은 주장하는 명제와 지자하는 명제, 결론과 전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쟤네 말고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글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가 하는 말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어떤 보조적인 문장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 두 명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있는 다른 문장이 들어간 건데 결론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감자튀김에 대한 어떤 예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자튀김은 튀긴 음식이라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소금을 많이 뿌려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음식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겠지. 저거 빼고는. 그러니까 요것들이 어떤 하나의 결론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향되게 말을 하고 있잖아. 콜레스테롤도 높고 소금을 뿌려서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알듯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맛있는 채식이니까. 어쨌거나 콜레스테롤도 높고 소금을 뿌려서 건강에 줘도 좋진 않지만 채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글을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알다시피 부정적이다 라는 의미로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당연하다고 보이는 것조차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만약 어떤 전제나 결론을 생략할 경우에 그 오해의 책임은 글쓴이가 진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말하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 받아보잖아요. 개요랑 이런 거 받아보면은 본인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안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었나? 라는 느낌의 답변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책임은 읽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읽는 사람은 자비의 원리를 가지고 최대한 그 어떤 좋은 쪽으로만 봤을 거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나간 걸 거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피드백이 나갈 때 내가 이런 걸 빼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겠구나라고 생각되면 글을 그런 쪽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좋겠죠. 문장 하나 더 쓴다고 해가지고 글이 뭐 크게 돈이 크게 나가고 이런 게 아닐 테니까. 자, 논증의 유형은 아까 말했듯이 연역 논증이 있고 귀납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 그리고 연역 논증은 뭐 필연적 논증, 증명적 논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두 개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도 감지덕지예요, 솔직히. 두 개 해가지고 하나 비워놓고 쓰세요라고 하면은 보고 쓰는 건데도 못 쓰는 사람 천지백깔이야. 어쨌거나 연역 논증이라는 거는 필연적 논증, 증명적 논증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역적 논증의 특징은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전제들이에요. 당연히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필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 필연적이야. 반드시 참인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합니다. 연역 논증은 논리적 구조에만 논증의 어떤 설득력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실제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 예를 보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도 사라질 것이다. 이 논증 제가 원래 여러분한테 실강할 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증이 타당한가요? 라고 물으면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 왜냐?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타당한가요? 라고 물었다는 거. 타당하다는 건 뭐였죠? 앞에서 했지만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P라면 Q이다. P이다. Q이다. 라는 정권긍정식, 올바른 형식을 쓰고 있거든요. 즉 이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진짜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건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요 두 개는 참이라고. 그 경우에 당연히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사라진다 했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있대. 그럼 당연히 인간이 사라져야겠지. 즉 실제로 관찰을 통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만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당연한 귀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연역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러 제가 헷갈리는 이제 예시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연역 논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 관찰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전제가 참이라고 주어졌을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나올 경우 그걸 연역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꿀벌 요래 생겼죠? 요거 꽃가루 얘네들은 침을 뱉잖아. 퇴퇴 해가지고 꽃가루를 왕 다리에 뭉쳐가지고 들고 가서 애벌레한테 꽃가루랑 꿀이랑 지침이랑 요래 섞어놓은 덩어리를 먹이죠.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주변에 제가 꼬맹이 때 주변에 이제 양봉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몰라요. 저는 벌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한 번도 쏘여본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싫어해. 근데 쏘여본 적이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쏘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까먹고 싫어한다는 감정만 남은 거일 수도 있거든. 어쨌거나 제가 뱀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뱀이 당연히 내 손 위에 있으면 깜짝 놀라겠지. 근데 멀리서 뱀이다 해가지고 완전 쫄아붙거나 이러진 않는데 벌이다 하면 쫄아붙어. 특히 뭐 꿀벌에 쏘이면 그냥 따끔하고 만다는데 요새 그러니까 저는 꿀벌이든 꿀벌이든 쌍살벌이든 말벌이든 간에 벌이 있으면 싫어. 그냥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싫어하는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연역 논증은 이제 전제가 참일 경우에 논증이 취하고 있는 논리적 형식에 의해서 참거짓이 판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역 논증이 연역 논증이 잘 짜인 논증인지 안 짜인 논증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우선 타당성, 즉 논리성이에요. 형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요거부터 안 지키면 글러먹은 논증이야. 그냥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 인간이 사라졌다? 그러면 꿀벌은 사라졌다. 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거랑 비슷한데 두 번째 전제가 다르죠. 두 번째랑 결론이 다르죠. 이건 어떤가요?
P라면 Q이다 라고 보통 이제 기호합니다. 근데 Q야. 그러므로 P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논리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형식 논리, 명제 논리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이 논증은 애초부터 그냥 글러먹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딱히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로 이런 거, 인간이 사라진다는 거 하면은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물이라고 하나? 포스트 아포칼립토물? 요런 장르가 최근에 유행했죠. 지금도 유행하나? 잘 모르겠어. 요거 왜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가지고 말을 해주는 건데, 제가 그 PPT에 가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이거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잡소리를 할 만한 포인트거든.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토물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토물이랑 상관없이 요거 이름을 좀 아는 사람이 있어. 얘가 비모잖아. 비모라고 써있잖아. 얘가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미국 만화에 나오는 게임기예요. 근데 요 만화가 약 포스트 아포칼립토물이야. 그래갖고 한때 되게 카툰 네트워크에서 많이 할 때 많이 봤는데 결국 끝까지 못 봤어. 끝에 어떻게 되는지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잘 몰라.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건전성, 즉 내용을 살펴봅니다. 형식을 우선 살펴보고 형식이 안 맞으면 글러먹은 논증인데, 형식이 우선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논증이 실제로 참인지 관찰을 해봐야 돼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간도 사라진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는 P라면 Q이다. P이다 Q로 나아가는 타당한 논리 형식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논증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그럼 이제 실제로 건전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꿀벌이 사라지면 진짜 인간이 4년 안에 사라질 건지 같은 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논증은 연역 논증이죠. 그러니까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건전한지는 좀 애매한 그런 논증이 되겠죠. 두 번째 논증의 유형은 귀납 논증입니다. 비증명적 논증이라고 불러요. 앞에 연역 논증을 증명적 논증이라고 불렀죠. 이런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모든 인간의 80%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앞에 소크라테스 예시랑 비슷한데 추가된 거 80%라는 거죠. 귀납 논증의 특징은 전제가 전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여기 예를 보면 아시겠죠? 요 두 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반드시 죽는다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20%에 속하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논증은 이제 귀납 논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귀납 논증은 이전 시간에 말을 했었나? 그거 필연성하고 그거 할 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관찰을 통해서 이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필연성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땡땡 한다라는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 지식은 반드시라는 말을 보통 쓰잖아요. 이것도 나눠서 뭐 법칙적 확실성, 법칙적 필연성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한 필연성을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연역 논증이 필연성을 따지는, 즉 타당성을 따지는 반면에 귀납 논증은 필연적이라는 말, 반드시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개연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그럴듯함이에요. 가능성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possibility라고 하거든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어느 정도 참일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라고 돼 있는 거죠. 예를 보죠.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는 검다. 나는 지금 까마귀를 관찰할 것이다. 그 까마귀도 검을 것이다 라는 거죠. 3단 논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가 검대 100%가 까맣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까마귀도 까맣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연성이 높겠죠. 물론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가 한 10마리밖에 안 된다. 10마리 100%면은 얼마 안 되겠지만 내가 본 게 한 뭐 10만 마리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논증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건전성이에요. 개연성이 높고 나서 이제 진짜로 그런지, 진짜로 까마귀가 까말 건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 건전성은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모두 가지는
평가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지금 나는 까마귀를 관찰할 것인데 걔도 검을 것이다. 라는 건 실제로 관찰해 봐서 진짜로 까맣네? 하면은 참, 까맣지 않네? 거짓. 요렇게 되는 거죠.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새래요. 보통 우리는 그냥 새가 멍청하다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새들도 똑똑한 애들이 많잖아. 앵무새 같은 거. 그리고 까마귀도 되게 똑똑하대. 까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닭은 저희 집은 예전에 닭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양계장을 했었어. 근데 양계장이 이제 닭을 키우는 애는 아니고 병아리를 키우는 데야. 아시겠지만 그 닭 양계장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성 있는 그 닭 산업이라 해야 하나? 요거는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키워. 중병아리 정도 돼야지 이제 다 팔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만 모으는 데는 이제 닭이 중요해. 암탉이 돼야지 알을 낳으니까. 근데 고기를 파는 데는 이제 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병아리에서 닭 가는 중간쯤 해가지고 파는 거지. 어쨌거나 그런 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논증의 유형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 논증이라는 거는 명제들이 모여 있다는 거, 명제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명제 중에는 결론하고 전제라는 명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실제 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분석하게 되면은 글을 읽으면서 전제랑 결론을 찾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제끼는 그런 연습도 할 겁니다. 그리고 논증의 유형에는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있다는 거.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은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닌 거. 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논증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논증이라는 게 주어졌을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은 이제 논증을 아까 말했듯이 평가 요소가 두 개 있었죠. 연역 논증은 타당성하고 이제 건전성을 따져야 하고, 귀납 논증은 개연성하고 이제 건전성을 따질 건데, 얘네들은 이제 참 거짓의 문제예요. 얘가 맞는 말을 하고 있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냐의 문제인 거야. 지금부터 할 논증의 평가는 결론하고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하고 결론이 있는데 얘네가 지지한다라는 관계를 하는데, 요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그럴듯한지, 얼마나 이 전제들이 결론을 지지하고 있는 저 추론, 얘도 명제고 얘도 명제일 거 아니에요. 얘도 명제고 얘도 명제인데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불렀죠. 요 추론 과정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평가라는 이름으로 살펴볼 겁니다. 평가에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수용성, 수용될 만한가. 관련성, 전제와 결론이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충분성, 전제는 충분히 강력한가.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예상 반론, 앞에서 이제 폭넓음이라고 했던 거죠. 요런 것이 있는가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우선 전제가 수용될 만한가는 수용성이라는 기준입니다. 요 수용성 기준은 이제 믿을만한 것인가 라는 건데, 즉 참인가 거짓인가예요. 즉 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로 거짓된 정보를 긁고 오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전제를 수용하지 않겠죠. 이게 있어요. 우리가 논증을 통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장을 할 때는 이 논증이라는 건 설득을 목적으로 해. 근데 설득이라는 게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거야. 혹은 딴 사람들은 다 맞다는데 왜 니만 틀렸다고 하냐? 라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설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평가가 있었죠. 근데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전제가 수용될 만한가, 전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전제가 충분히 강한가예요. 즉 뭐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이제 지키기 약간 읽으면서 그리고 비판을 하면서 약간 지키기 힘든 점인데, 주장은
화살표를 맨날 잘못 그려. 전제들이 지지해. 전제 뭐 1이 있고 2가 있고 3일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당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독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요건 자유야. 이건 자유야. 물론 주장 중에 개소리도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이 개소리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어쨌거나 저거를 뭐 주장을 어떤 걸 하든 간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반드시 자유여야 한다는 게 아니야. 램지어가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램지어가 겁나 까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헛소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인 거야. 입이 달렸잖아. 어쨌거나 입과 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유야. 대신에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설득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참고로 요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에만. 다른 사람이 설득이 아니라 이제 강요를 하고 있으면은 애초 요것도 글러먹었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설득이라는 활동, 그러니까 논설문을 쓰고 있거나 논문을 쓰고 있거나 이런 걸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구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주 넓은 마음으로 그래, 주장 정도는 딴지를 안 걸 수 있어. 대신에 이 사람은 설득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모아서 가지고 올 거예요. 전제들을. 사실이나 가치들을 가지고 올 건데, 우리는 주장은 나름의 생각이니까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요것들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지만 설득이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논증을 평가할 때는 주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네 주장은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네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주장이 잘못됐어. 네 전제 중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 이런 식이 아니라, 너의 전제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혹은 너의 전제들에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을 만한 것인가, 즉 평가할 때는 주장도 물론 사실명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들을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믿을 만한 것인가, 즉 전제가 참인가. 앞에서 건전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살펴봤던 거죠. 전제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경험, 그 앞에서 지식에 두 가지 기원했을 때 경험, 지각이라는 것이 있었죠. 야, 내가 봤어. 지가 똑똑히 봤어요. 이러는 거. 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상식. 그러니까 이때 상식은 딴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그냥 딴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라는 건 집단의 호소예요. 대중의 호소라고 부르는 오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그리고 증언, 딴 사람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 야, 제가 그래 봤대. 이런 거. 요게 전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하는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면은 물질적 증거만 가지고 뭔가를 증명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요 정도는 받아들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상식, 전문지식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뭐 많이 쓰죠. 통계. 그리고 설문도 여론조사의 어떤 일종이고, 통계도 요거죠. 근데 이제 유명한 말이 있잖아. 세상에는 거짓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인의 말이고, 두 번째는 통계다라는 명언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갖다 쓸 때는 뭔가를 뻥을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레포트 할 때, 이럴 때 통계를 갖다 쓰는 거는 통계청에서 보통 끌고다 쓰잖아. 근데 그리고 뭐 통계청에서 쓰던지, 뭐 여론조사 기관 거를 갖다 쓰던지, 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갖다 쓰던지 쓸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요거를, 우리의 이익이긴 하지, 학점이 나의 이익이니까 그거를 막 데이터 조작을 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사용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특히 어떤 전문가 혹은 뭐 기자,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장난질을 해놨을 가능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통계 출처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출처에서 제대로 끌고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돼.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천지빼까리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인터넷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면서 인터넷을 굉장히 밀접하게 접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이 살아오는 기간 동안 적어도 한 20년은 살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인터넷 세계에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걸 다 알아. 포토샵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어. 정지한 이미지는. 요새는 움직이는 이미지조차 딥페이크로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딴 사람들이 경험, 상식, 증언 뭐 요런 거 명제로 된 거를 가지고 오면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통계들을 읽어내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오면은 무조건 그거를 평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거기 통계 자료를 쓰면은 그 통계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모집단을 제대로 표본 집단을 뽑아낸 건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그 사람의 통계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주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전제들, 즉 내가 근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 먹고 이제 저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은 뭐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통계 같은 경우에도, 아니 너는 한국 사람은 김치를 잘 먹는다라는 거를 통계를 냈다고 쳐봐요. 김치 선호도가 뭐 90%인데 모집단이 1000명이야. 근데 한국인은 5천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는 1000명짜리 설문을 가지고 뭐 이제 통계 낸 거를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모든 거를 거부할 수 있어. 모든 전제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정도는 수용해 주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요 기준은 뭔가 이제 이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처럼 돌에 새겨져가지고 어디 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거나 혹은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요 수용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받아들여 주자라는 느낌의 기준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맥락에 따라서 이 수용성은 취사 선택이 됩니다. 가령 이런 거지. 좀 살펴보고 말을 하죠. 우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식의 문제.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 물론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니까 원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구는 구 모양이다. 물론 원반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 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식의 문제라고 보이면은 그거는 받아들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직접적인 지식이거나 관찰, 그러니까 딴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그래 봤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죠. 고라니가 야, 나 어제 그 공원에 가다가 고라니가 내 앞을 뛰어가는 걸 봤어 라고 하면은 구라치고 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봤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떤 개인이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도는 받아준다. 내가 해봤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이런 기준은 빠지겠죠, 당연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논설문을 쓰는데, 가령 뭐 시골보다 도시가 더 좋다라고 했어. 근데 이제 근거에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시골에서 살아봤는데 여기는 배민 키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버스도 2시간에 한 대 다니고 벌레 겁나 많고 이래서 싫어 라고 하면은 요 근거 정도는 받아들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나 조사에서 충분히 방어되거나 옹호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변명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되게 오해를 살 만한 장면에서 다른 사람한테 딱 걸린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잠깐만 있어봐. 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줘. 라고 하겠지. 그때 아니야. 너는 나쁜 놈이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래 한번 변명해봐. 라는 식으로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가령 환경평가 같은 걸 한다고 쳐봐. 그래갖고 어디에 이제 터널을 낼 건데 여기에 터널을 내게 되면은 뭐 야생동물이랑 생태계에 이런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터널도 아직 안 뚫었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잖아. 근데 만약 터널을 뚫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근거가 확증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를 전제로 받아들여 준다.
받아들여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좋은 논증의 결론일 경우, 이거 그러니까 인용, 논문 쓸 때 인용 안 하면은 그러면 아무도 논문 못 써요. 그러니까 논문을 보통 쓰실 때 다른 논문들을 인용할 때 그 인용을 근거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좋은 논증이라고 돼 있죠. 요거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 이런 게 있어. 가령 이공계 쪽은 이제 학술지의 랭크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3대 학술지가 있잖아요. 사이언스, 네이처, 하나 뭐지? 셀. 이런 뭐 탑 클래스 학술지에 속한 거는 뭐 인용을 하면 웬만해서 되지만 뭐 그 밑에 학술지들은 인용 거기에 실려 있다고 해서 거기에 실려 있어서 인용을 한다 쳐도 이제 그게 그 학술지의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회계는 잘 모르겠고 철학만 생각을 해보죠. 철학 같은 경우에는 SCI 그러니까 국제 전문 학술지에 국내 학자가 논문을 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 거야. 나는 많이 못 봤어, 솔직히. 우리 과에도 한 분이 SCI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철학과 쌤인데. 근데 이 쌤이 예전에 수업 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그분이 하고 있는 게 되게 뭐라 해야지?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베이즈주의 확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빨보다는 식이 더 많아. 그 쌤의 논문에는. 그러니까 논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거 주장을 증명한다 하면서 논리학을 가지고 쫙 증명을 해. 그건 기호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오해를 사거나 이런 포인트가 별로 없어. 근데 아시겠지만 문학이나 영문학과 쌤들은 국제학술지에 좀 내는 걸 나도 봤어. 근데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서양 철학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갖고 SCI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다른 나라 논문을 많이 보잖아.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학술지들이 있어. 뭐 신테스든 뭐 마인드든 우스든 우스가 아닌데 어쨌거나 몇 가지 되게 우리가 또 많이 보는 학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린 것만 받아주는 건 아니야. 이쪽 계열은 읽어보고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되면은 좀 인지도 없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도 받아줍니다. 이쪽에서는. 왜냐면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은 아나 모르겠는데 에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이나 푸코의 진자라는 소설 쓴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게 유명한데 죽었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논문 잘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논문의 자료를 찾을 때 되게 유명한 것만 찾지 말고 꼼꼼히 읽으라는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인가 무슨 논문 준비할 때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안 나왔는데 어느 날 그 길가에서 유럽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길에 리어카에 문고판 책 쭉 꽂아갖고 파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 관련 책을 하나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책자처럼 나온 거였는데 거기서 딱 맞는 어떤 근거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쓰게 됐다라는 그 예시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을 막 썰을 푸니까 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은 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책에 그런 내용 없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닌데 나 분명히 있어가지고 썼는데 하고 딱 나중에 자기가 또 보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좀 격이 떨어지는 학술지에 쓰인 거라도 그리고 유명한 명망 있는 연구팀이나 교수자가 쓴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번뜩이는 어떤 원석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철학 쪽에서는 그거를 물론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지 어떤 논리적인 뭐라 해야지 그럼 재치가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목격자의 증언 요거랑 요거는 같이 가는 거죠. 요게 없으면은 법정 증거가 이제 법적 증거 같은 거 할 때 증인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명시적 의견.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전문가의 의견은 이제 근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온갖 전문가의 온갖 의견을 다 갖다 쓰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인트가 3개예요. 해당 분야, 전문가, 명시적 의견이에요. 우선 전문가라는 걸 살펴봅시다. 사람에 따라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대학 교수가 있다 쳐봐. 교수는 전문가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그것밖에 연구를 안 하니까. 근데 교수라는 거는 학과가 있을 때 교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학과 같은 게 없을 수 있어. 그럴 때는 교수 같은 게 아닌 사람도 이제 전문가일 수도 있어. 가령 백종원. 우리 백종원 씨가 이제 백종원이 이제 골목 식당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알아서 저걸 해주지? 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그렇다고 해서 백종원이 어디 교수거나 어떤 뭐 호텔 조리학과, 뭐 외식학과 이런 데 교수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강영욱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뭐 특별한 무슨 교수 자리나 이런 거 학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죠. 즉 전문가가 되게 바리에이션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정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해당 분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무슨 4대강 사업이 여기 딱 걸리기 때문에 보통 하는데, 이제 이제 수리 공사를 한다 칩시다. 이때 수리는 수학이 아니라 그 물길 말하는 거예요. 뭐 강의 치수 공사를 하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인터뷰를 해. 그래가 모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라고 해서 나와. 근데 토목공학과 교수라고 해서 전부 물 전공이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 유체역학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목공학 안에서도 이제 재료 콘크리트를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뭐 구조역학 같은 거 전공하시는 분이 있고, 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요. 저는 이제 토목공학과는 아니니까 대신에 예전에 토목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물 전문가가 있고 도로 전문가가 있고 이래. 그러니까 기술사까지 딴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토목공학과라는 것만 봐서는 당연히 저런 공사를 할 때 전문가라고 보겠지만, 그 전문가에 속하거나 그 영역에 가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런 거에 뭐 입을 댈 수 있는 전공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꼼꼼한 해당 분야가 맞는지 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명시적 의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이거나 책이거나, 그리고 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허락을 해가지고 한 인터뷰 같은 거, 요런 것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 야 내가 걔한테 그냥 사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라더라,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요새 특히나 백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았죠. 주변에 보면은 헛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악기를 갖고 막 있잖아, 옛날에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막 세력을 약하게 시킨다, 뭐 요런 느낌으로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친구 중에 뭐 의사가 있는데 걔는 안 맞는다더라 이러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사견이야. 그런 거는 이제 전제로 근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견해라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소수견해라는 게 있어요. 사회학이나 사회학 계열에서는 특히 많을 거야. 뭐 이제 사회과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 해야지, 일반적인 견해가 있고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는 몇 개 소수 의견이 있어. 그 소수 견해라는 거는 그냥 지지하는 사람이 적다는 소리야.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근데 그게 무슨 학문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견해라고 해서 결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소수 견해는 그냥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적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뭐냐면은 전제와 결론이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관련성이 중요한 점은
전제의 참거진 여부는 앞에 수용성에서만 다뤄지는 거고 관련성에서는 전제의 참거진 여부는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가령 제가 지금은 우리 학교 기숙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기숙사 남자 기숙사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쳐봅시다. 이런 거지. 남자 기숙사 뭐 1동이든 2동 1동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까마귀가 까맣기 때문이다. 주장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야. 근데 근거는 까마귀가 까맣다야. 까마귀가 까만 건 사실이잖아. 근데 제가 전제로 쓴 거랑 결론은 관련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럴 때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관련성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안 좋은 논쟁이 되는 거죠. 관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오류들로 이제 나타나요. 호소의 오류, 감정의 호소, 힘의 호소, 대중의 호소, 사람의 오류, 인신공격, 정황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논점밀타, 허수아비, 의도학대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오류를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충분성이 있습니다. 충분성은 전제가 강력한 건데 이게 되게 모호한 말이잖아요. 강력하다는 게 뭔 소리요? 라고 하는 건데 연역 논증의 경우에는 형식적 오류가 없다면, 형식적으로 옳다면 충분히 강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형식적 오류가 없으면 타당성에 이제 무결성이 보증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것만, 실제로 참인 것만 증명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맞는 논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 논증 경우에는 형식적 오류만 없다면은 충분히 강력하다고 보고, 귀납 논증 같은 경우는 개연성이 높을수록, 아까 뭐 인간의 80%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90%가 죽으면은 훨씬 더 그 전제가 강력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막 임의로 제가 정해서 80%, 90%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통계를 하다 보면, 통계 자료를 쓰면은 그렇게 막 8, 90%씩 나오는 거 잘 없어요. 대부분 뭐 45%, 그리고 뭐 30%, 40% 하고 무응답 한 30%, 40% 하면은 70%잖아. 무응답 한 30% 이래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개연성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귀납 논증의 경우에는 개연성을 따져본다는 거, 통계 처리하는 거는 통계학과 가서 배우시면 되고 여기서는 통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져야 하는지, 어떤 통계가 좋은 건지를 되게 간단한 맥락에서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전문적인 거를 하기에는 통계학과라는 과가 있잖아. 걔네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우리 학교에도 통계학과가 있죠. 궁금하신 분은 거기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 딱 맞네요.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도록 해요.